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꼰대 김광주입니다. 오늘 주요 기사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예적금 금리가 1%에 진입했다. 1%대. 예. 1%대. 네. 1%대 예적금 진입했다는 것은 네. 거의 뭐 금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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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 그 금융회사 직원들을 며칠 전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리가 불안하다. 할 게 없대. 할 게 없어. 할 게 없다. 뭐 해야 되노? 뭐 해야 되노?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어떤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사람이 그 환경이 변화가 돼 버리면 그렇죠. 다 할 게 없다고 느끼죠. 그렇죠. 네. 다 할 게 없다고 느끼죠. 그래서 그분들 할 게 있대. 근데 그다음 일시에 있는 게 뭐냐면 대출. 대출. 대출은 활발하다. 그래서 그걸로 바쁘다. 그렇지. 참 아이러니하죠. 보통 이제 한여름에 제일 잘 팔리는 장사가 우리가 떠올리면 아이스크림 장사잖아요. 그죠? 아이스크림 장사. 아이스크림 장사들이 이제 여름이 다 끝나버리고 겨울이 오면 장사할 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더 잘 팔아. 그죠? 더 잘 팔아.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우리가 당장의 변화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것들에 대한 익숙함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게 없는 거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또 적절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은 할 게 여전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계절의 변함에 따라서 우산 팔고, 붕어빵 팔고, 아이스크림 팔고 이렇게 그 계절 변화에 특정한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산 관리에서 계절 변화가 그렇죠. 뭐냐면 금리다 이거죠. 금리.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고객들도 그렇죠. 이런 일반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요즘 뭐 투자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저금리에 따른 진짜 우리가 할 게 없는지 뭘 또 준비해야 되는지 그죠? 보통 이제 겨울 준비를 여름에 하고 여름 준비를 겨울에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뭘까? 저는 그걸 하나만 뽑으라면 당연히 금리입니다. 금리. 은리 금리가 아니야. 세이빨 금리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금리. 금리. 돈에 대한 그죠? 비용인 거죠. 이자율. 이자율. 네. 이자율.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재미있는 이론 하나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톨라니 이래 뭐 달걀 모형, 달걀 모형이라는 건데 아주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이 있으세요. 대부분 이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처음 들을 거예요, 그죠? 코에 털라고 처음 들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코스톨라니. 코에 털라고, 코 털라고. 코스톨라니. 코 털라고 처음 듣는. 그렇죠. 이분이 이제 헝가리 분이신데. 코스톨라니. 그러니까 투자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전설의 투자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투자의 대가라면 오렌 버핏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서는 오렌 버핏보다 이분이 더 유명하신 이게 이제 분이에요. 우리가 헝가리라고 하면 우리처럼 오랫동안 어떤 이게 이데올로기에 어쩔 수 없이 젖어 살았던 이 민족에게는 헝가리 그러면 그냥 공산주의 국가 옛날에 아, 그래요? 네, 그렇죠. 헝가리 하면 소련의 어떤 통치를 받던 지배를 받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유명한 투자 그죠? 투자에 관련한 워렌 버핏보다 유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왜이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에게 이제 전설의 투자자 이분이 이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화에 따라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어떤 자산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인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한눈에 알 수 있게끔 간략하게 심플하게 정리를 했어요. 과거에 예전에 저희가 그 투자 시계를 그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근데 이거는 보면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경기가 호황기, 불황기, 그죠? 이런 데에 따라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많이들 이렇게 익숙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낮아질 때 금리가 순환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정치자분들이 조금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노출돼 있는 게 금리예요, 금리. 매번 매스컴에서 금리가 어떻다, 도장 땅땅땅. 오늘도 금리 발표했죠. 땅땅땅, 땅땅땅 하죠. 그래서 그만큼 미묘한 관심사고 다음번 회의 때 얘네들이 금리를 올리냐 안 오르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냐 안 하냐. 하면 언제 하는데 이게 모든 관심이 다 초점이 돼 있다 이거죠.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래서 한 번씩 좀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그림에서 보면 A, B, C, D, E, F 점이 있습니다. 점이 있죠. 점이 있고 그리고 이 A 가장 위쪽이 정점, 가장 밑쪽이 저점, 금리 저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A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가 뭐냐면 이때 막 경기가 좀 가열될 때요. 경기도 금리가 이게 상대적으로 높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금리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금리가 떨어지기만 한다. 뭐 지금 1%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로가 되고 이게 또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이제 돈을 우리한테 돌려주는가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또 은행에 돈을 내야 되는 게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고금리에 비해서 추세적으로 저금리 시대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속에서도 금리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떤 경제하고 연관돼 나가면서 금리 사이클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 정점에 일단 경기 가열이 되죠. 경기 가열이 되고 시장에 돈도 많이 풀리고 그 다들 뭐 흥청망청 쓰는 거죠. 주가도 폭등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그 돈을 뭐 하겠어요. 많이 쓰죠. 많이 쓰고 경기는 이제 가열이 됩니다. 가열이 되고. 근데 뭐 돈을 많이 쓰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는 그렇죠. 거죠. 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금리가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하냐면 금융당국은 금리를 인상합니다. 즉 돈을 빌리는 비용을 높여서 시장에 풀리는 돈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때가 금리 정점 기준입니다. 이때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적금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28년도에 27년도 하반기부터 28년도 돈이 가장 사람들이 펀드 주식시장에 몰릴 때 그때 예적금 금리가 얼마이냐면 약 7%까지 최고로 올라왔습니다. 이 금융권에서는 7%짜리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때는 예적금을 하는 게 맞다 이거죠. 내가 원금이 보장되면서 안전하게 무위험을 추구할 수 있는 수익이 7% 되는데 중요한 건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내가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냐 이거죠. 즉 이때는 주식이 아니라 어떤 게 가장 유리하다? 예적금이 가장 유리하다 이거죠. IMF 때를 비교하면 더 그렇죠. 극단적일 것 같아요. 그때는 뭐 20%도 주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주식할 필요가 없었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미친 짓인 거지. 그때 사람들이 다 주식하려고 줄을 쓴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고 떨어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금리 정점 시기에는 예적금이 가장 유리하다 이거죠. 또한 심리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가 네. 높을 때는 우리가 주식을 하기가 대단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심리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금리의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원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금리가 5%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식을 했을 때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위험한 투자가 되기 십상이고 깡통차기 십상인 현상이 이제 많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이제 높여놨죠. 높여놨는데 그러면 시중에 돈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경기도 이제 경직돼 있으니까 이제 경기를 부양을 하겠죠. 그러면서 점차 A에서 B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부자들은 이제 감을 내는 거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네. 그러면 그 떨어진 부분을 메꿔야 돼.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채권 투자가 일어납니다. 예. 자, 왜 채권 투자가 일어나냐 하면 이제 금리 이제 채권은 거의
확정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빌리면서 정수를 주는 것이 채권인데 그 돈을 빌리는 이자가 빌리는 기간 동안 확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앞에 높았던 채권이 아무래도 훨씬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채권을 미리 사두는 것이 그 차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권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시점에는 예적금 금리가 예를 들면 7%랑 6% 떨어졌다면 중요한 거는 그런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예적금보다 1% 정도 높아요. 그때 시점에서는.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일단 표면 이자율 자체가 또 높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떨어진 초기에는 국공채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국공채가 제가 가장 유리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패턴은 돈을 거머쥐시는 이 부자들이 하는 패턴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론으로도 중립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서 채권 투자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경기가 침체되니까 금리 인하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점점 더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춘 것처럼 팍 떨어뜨리는 거죠. 소위 무슨 노믹스 회사면서 그냥 팍 떨어뜨리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B에서 C로 가면서 어떤 일이 되냐면 금리는 계속 떨어져요. 네, 떨어지면서 일단은 이제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씩은 좀 감소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쪽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부동산 자금이 몰리는 이유가 뭐냐면 알다시피 지 돈 주고 안 하죠. 예. 비즈니스 투자하는데 일단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을 상쇄하고 나서라도 상대적으로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소위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채권에 몰려든 돈이 금리가 더 인하됨으로 해서 부동산 쪽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네. 지금 코스탈리니가 이 시기에서도 지금 또 비슷한 현상이 있지만 절대 전문 투자자들은 확실히 정점에서 뭘 하지 않아요. 네. 예, 그 이전에 행동을 먼저 합니다, 그죠? 지금 예. 말씀드린 패턴이 대중들보다 한 박자 빠른 패턴이에요. 그렇죠, 한 박자 빠르죠. 자, 이래서 이제 금리가 점점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D 지점, 금리가 바닥일 때,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부터 부동산을 팔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대 이야기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니까 네. 부동산 구입 비용들이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네. 예, 높아지니까 이제 미리 이제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 인상기 때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걸 왜 강조하냐면 잘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나중에 이게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 강조하는지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몰린 자금들이 주식으로 오기 시작한다. 즉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경기가 이제 호황이고 경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맞죠? 경기가 살아나니까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거고 그 물가가 조금씩 오르니까 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즉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산이 뭐냐면 주식인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부의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이제 또 어떻게 한다?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는 거죠. 쓰기 시작하니까 소비가 늘기 시작하는 거고 소비가 늘기 시작하니까 기업들도 화랑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들이 화랑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냐? 또 사람들 고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또 그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러면서 점차 경기가 가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E에 있던 지점들이 F로 올라가면서 점차 경기 가열되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 점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요즘 두드러지게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네. 두드러지게 미국 정부에서의 금리 정책 또 한국 정부에서의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두드러지게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많은 어떤 경제 관계자들이 그것을 이제 집중해서 기다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이유는 모든 어떤 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투자 시장이 금리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호황과 불황 그렇죠. 그때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어떻게 금리 정책을 펴냐에 따라 가지고 아까 우리 무슨 뭐 일본의 아베노믹스 한국 같은 거는 뭐
체노믹스 또 뭐 이렇게 미국 같은 뭐 돈의 황풍의 양적 완화 이런 등등들이 바로 금리에서부터 출발해서 경제의 속도를 그렇죠. 이렇게 당겼다가 또 이렇게 풀었다가 하는 그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은 어디쯤에 있을까 이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어디쯤 있을까? 지금은 D 시점, 즉 금리 저점 시점이에요. 지금은 금리가 거의 뭐 2009년 2월달 그때만큼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해 있죠. 그리고 예. 또 미국 역시도 이미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미국도 이미 미국 금리 저점을 지나서 이미 지금 인상에 대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당연히 그러면 네. 한국 역시도 그걸 또 뭐 사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속국이잖아요. 냉정하게 네. 이야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저항할 수가 없어 우리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금리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뭐 전문적인 용어로 뭐 금리 갭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미국 금리가 2%야. 우리나라 금리 2%야. 그럼 돈을 어디다 맡기겠어요? 그렇지 미국에 맡기죠. 당연하죠. 제일 미국이 가장 더 안전한 국가가 안전한데. 미국인데 그걸로 돈을 맡기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돈이 싹 다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보다 훨씬 더 금리를 높여야 돼요. 미국보다는 투자 금리 메리트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래야지만 자본들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금리 방향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 어디냐 이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가 D 시점이라고 하면 더 이상 금리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D 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주식이라는 게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전까지는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좋아야 된다라는 게 이 코스트 혼란이 단일갈 모형의 이론인데 근데 현실과 이론이 지금 현재 다른 게 펼쳐지고 있다 이거죠. 특히 네. 부동산은 좀 다르죠. 이게 이제 그렇죠. 부동산 네.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부동산 자체에서의 어떤 수요와 공급 네.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도 또 인구 구조, 네. 인구 구조 이런 것들하고도 다 연관을 미치고 네.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하고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인구가 엄청 적고 땅덩어리가 또 이게 엄청 적은 나라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면 지금 부동산이 가격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는 알다시피 꼰대 씨가 말씀하신 그 출산율,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게 안 먹히고 있다 이거죠. 그럼 주식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이제 주식이 좋아야 되는 건데 주식은 알다시피 지금 외국인들 자금들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금리 상승이라는 이슈 때문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주식 시장도 안 좋아. 예. 지금 약간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산 시장에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근데 중요한 건 이럴 때 바로미터 되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미국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야 되는 건데 미국은 확연하게 지금 D를 지나고 있고요. 거의 이 시점 이제 경기가 이제 하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도 본격적인 상승이 되고 있고 소비도 늘어나면 선순환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주식이 좋은 거예요. 주식이 좋은 거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 미국은 좋다는 거 알겠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죠.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어떻게 아까 해야 돼요?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뭐 D냐 C냐 E냐 일단은 그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는 미국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할 거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일단 금리는 바닥이고 우리도 미국에 따라서 금리 상승을 앞두고 있다 이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일단은 금리가 더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려면 상대적으로는 채권이나 부동산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유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타이밍 잡자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지금 채권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산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 포인트에서 이제 정부의 고민이 사실 클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미국과 한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역학관계를 볼 때는 네. 미국의 금리의 어떤 후속으로 어떻게 후발로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렇지. 또 어쨌든 미국의 경기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침체를 극복해서 네. 시장의 경쟁에서 사실은 이제 비교적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경기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랬을 때 어떤 금리 인상이 내수 경제에 미치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죠? 그렇죠. 이런 고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는 상당히 혼조세다, 혼조세다 이런 현상, 그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금리 인하 카드를 두 번을 먼저 써버렸어. 그래서 더 인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저점은 거의 확실해요.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앞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많다면 우리는 자산 시장 방향성에서 방향성을 잡을 때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일단 참고를 하는 걸 맞아요.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일단 방향성을 잡고 이럴 경우에는 방향성이 힘들다면 일단 분할해서 시기를 조절하는 그런 지혜들이 현재로서는 필요할 것 그래서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미국 영향이냐 아니면 그 미국 영향이 우리의 어떤 금리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미국이 네. 또는 한국의 순수한 어떤 내수 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금리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겠네 이 점이 포인트인 것 같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어떻게 주식시장 이런 데서 외국인의 비중이 크므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금리 정책 네. 이런 것들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일부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죠? 이 코스타린 달걀 모형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를 금리 변화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은 감을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뒷북을 안 쳐, 뒷북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자기가 정립돼 있어야 되고 또 행이라도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내가 사업을 더 펼치냐 아니면 특수하냐 아니면 조금 더 보수주로 가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예. 금리 시장 방향성과 그리고 자산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래야지만 뒷북을 안 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지금은 금리 저점을 지나서 상승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향성을 잡는 게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대체로 듣도 보도 못하던 그죠? 뭐죠? 코틀라서 이거 듣는 자꾸 뭐 코스톨라니? 이게, 꼰대는 이게 참 네.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뭐 코틀 코틀라고 네. 코스탈룬입니까? 코스톨라니 달걀. 네. 달걀 이걸 봤습니다. 이것들이 아마 요즘 사실 이거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금리가 오르고 내린다고 할 때 네. 그냥 단순히 우리 집 대출 금리 또 내 예적금 금리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실제 신문에도 보면 이게 금리가 오르면 또 금리가 내리면 대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수박긋 핥기식의 표면적인 이런 이야기만 신문에 많이 하는 기사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네. 통해서 이것들이 전체적인 경제나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의 스타트 라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그렇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 예. 변화가 아니고요. 변곡점. 방향성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은 그런 변곡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예. 예. 자, 오늘은 그 코스탈라니 달걀 모형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뭐 기타 추가적인 뭐 질문 사항이나 뭐 궁금하신 분들, 뭐 꼰대 코트리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moneystory.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노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정치자분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병원 가서 잃는 돈이나 네. 뭐 이렇게 투자해서 잃는 돈이나 그죠? 이 돈 잃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네. 연말 특히 네. 과음 그죠?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체력을 잘 보존해서 쓸데없는데 돈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